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탄핵 특별 팟캐스트 방송 탄캐스트 제3회 방송입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민변 사무차장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민변 세 번째 팟캐스트 방송에서는 또 한 번 헌재와 대법원 그리고 특검의 삼각관계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게스트로는 이재화 변호사님과 김영주 변호사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재화 변호사입니다. 저는 요즘 민변에서 감투가 없는데 회원이고요. 전 사법위원장입니다. 정봉주의 전국구에 가끔 출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네. 이재화 변호사님 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거. 아, 예, 예. 그렇죠. 감투가 하나 있네요. 네. 박근혜 퇴진특위 부위원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김영주 변호사님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영주라고 합니다. 저는 민변에서 아동위, 여성위 그리고 민생위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이번 박근혜 퇴진특위에서 그 기획소통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민변에서 떠오르는 에이스잖아.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두 분을 모신 게 이제 저희 이재화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민변 박근혜 퇴진특위의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또 퇴진행동의 법률팀이라고 하네요. 예, 법률팀에서 논평 열심히 쓰고 있고요. 네. 가끔씩 이 9차 촛불 집회에서 퇴진행동을 대표해서 연설했는데 혹시 들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 그게 크리스마스 이브 예, 때여서 네. 여기 있는 사람도 혹시 들은 사람 있어요? 예. 안 들은 것 같은데? 네. 예. 오늘 저희 방송이 예전보다 조금 더 경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김영주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에 대한 형사재판에 또 직접 방청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좀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헌재, 특검 그리고 일반 형사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정유년 저희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를 맞아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자간담회를 청와대에서 좀 진행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논란 이런 해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지금 그 새해 간담회 이 전문이 기자들이 아마 노트북도 못 들고 가고 카메라도 못 들고 갔고 느닷없이 30분 전에 상춘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들을 좀 만나고 싶다 이래갖고 갈까 말까 하다가 우르르 갔대요. 네. 갔는데 기자들이 이제 메모도 못 하고 노트북으로도 못 치고 했었는데 이제 그 청와대 쪽에서 녹취 파일을 일률적으로 제공해주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녹취 파일이 A4 용지 한 5페이지 정도 되는데 일단 독해가 안 돼. 독해. 내가 5페이지인데 독해를 하는데 2시간 걸렸어요. 아, 네. 그 구문이 복문 구조로 돼 있거나 또 이런. 아니 문장 자체가 주어와 서술어 간에 호응도 안 돼 있고 목적어가 있다가 동사가 5번 나오고 3번 나오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마 들었던 사람들은 느낌으로 좀 알 수 있는데 이게 풀어놓은 거 보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독해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 2시간 만에 독해를 했었어요. 네. 독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검찰에서 불렀는데도 안 나갔잖아요. 네, 그러시죠. 그리고 오늘 특검에 헌재에서 제1회 변론기일에 원칙적으로 사실 탄핵 소추 당사자는 출석을 해야 되는데 출석도 안 하면서 뒤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부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발언 내용들 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 아니에요. 첫 번째 보면 저를 도와줬던 분은 뇌물을 뒤로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네. 예컨대 저를 도와줬다는 분은 지금 구속돼 있던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런 사람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했던 공소장을 그대로 부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 그 사람들 뇌물을 뒤로 받고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이야기는
검찰의 수사나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짐은 국가예요. 짐은 곧 법이다. 이런 말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초법적 사고 인식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탄핵 소추 대리인들이 이 그 간담회 전문을 오늘 증거자료로 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보니 왜 냈냐 이렇게 네. 물으니까 이 자체가 탄핵 사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의도는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그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면서 자기 종전의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서 지지를 높이면 헌재가 탄핵 인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실질적 결과는 국민들의 분노를 더 사게끔 했고 오히려 탄핵 인용 결정의 증거 자료를 하나 더 만들어준 셈인 거죠. 그렇게 볼 수. 네. 어쨌든 그 말씀하신 분석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탄핵 이제 피청구인인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헌재에 나와서 이제 증인이 아니죠. 당사자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법 질서에 맞는 것일 텐데 거기에 출석은 하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 기일만 한 번 더 갱신돼서 이제 그렇죠. 일정이 미뤄지고 오늘 같은 9분 만에 끝났죠. 네, 첫 번째 원래 재판이 9분 만에 당사자가 끝났죠.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그날은 기일을 종료를 해야 되고 다음부터는 불출석 상태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사실은 오늘 오후까지 네. 재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9분 만에 중단됐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본인이 그렇게 억울하고 할 말이 있으면 네. 법정에 나와서 소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네. 그리고 물론 소추인 척에서 신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해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김 변호사님 어떻게 봤어요? 그거? 아유, 저는 뭐 새해 첫날부터 우리 국민들 좀 욕보신 것 같은데요. 네. 참 뭐라 말을 하기가 일단 제가 드는 느낌은 공직, 그러니까 이른바 공직으로서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있었다는 자체를 아예 구별을 못하는 게 아닌가. 약간 아예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하는 자리인지를 네, 모르고 네.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들지 나는 않아요? 누군가 여긴 어딘가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 뭘 하시겠다고 나오신 그러니까-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특검 수사에서 가장 그 쟁점이 되는 부분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하는데 네. 그 국민연금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손들어주고 네. 그 대가로 그 재단에 미르재단에 금액을 이렇게 그 액을 삼성이 내놓도록 한 것 이것이 제3자 뇌물수수죄 아니냐가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와 관련해서 해명한 게 외국계 헤지펀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 삼성을 공격하는 거 하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 국민연금이 잘 좀 처리해라 이렇게 지시했던 거지 네.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다. 네. 이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를 하면서 독대하기 전에 그 안종범 수석에게 삼성이 뭐를 간절히 원하느냐를 좀 살펴봐라 이러면서 정리한 게 대통령 말씀이잖아요. 오늘 한겨레 신문의 일면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것은 삼성이 결국 경영권 안정적 승계를 위해서 이거 지금 합병을 해서 그 지분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그거는 우리 정부 시대에 자기가 꼭 해줬으면 한다. 이런 바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만났다는 게 드러난 거거든. 네. 그렇죠. 네. 이제 조 특검에서 또 이제 그 깊이 좀 파보고 잠깐만요. 있는. 그 부분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말이 이게 엮였다. 자기는 완전히 엮였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진짜. 그 시중 언어를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엮인 게 아니고 특검이 자기를 엮어 넣은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가만히 있는 삼성하고 미르재단하고 스스로 엮은 거잖아요. 내 이걸 봐줄 테니까 너희들이 수건사면 이건데 내가 좀 봐줄 테니까 네. 돈 금액 내놔. 네. 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네. 스스로가 엮은 거지 엮인 게 아니죠. 네, 그렇죠. 뭐 이렇게 본인은 억울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제 이
뇌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주도한 본인 당사자인데 이제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좀 항변을 하시는 듯한 뉘앙스로 기자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변명을 하루 만에 다 들통나버렸잖아요. 그게 대통령 말씀이 오늘 한겨레 신문 단독 보도로서 일면에서 다 자세하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어쨌든 뭔가 움직이시려는 것 같은데, 네, 뭐 아니 근데 아주 그 법과 헌법으로 냉정하게 보면 지금 권한이 정지되어 있는데 이렇게 비서실장 대동해서 청와대 건물 이용해서 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그 자체도 부적절하고 네. 사실은 원래 대통령의 지위는 그대로 있지만은 일체의 대통령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거든요. 권한을 행사해서도 안 되는데 그게 사실은 기자들 불러 모은 사람 누구예요? 다 청와대 비서들이 기자들 네. 모았고 한강욱 비서실장께서 그러니까. 주선을 하신 네. 것으로 그 보도가 되었죠. 청와대 영조문을 다 이용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서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 자체는 저는 문제인데 뭐 그 자체도 부적절하지만은 그 내용 자체가 아, 네. 저는 그날 발언한 것 중에 국민들을 완전 멘붕 상태로 만든 것은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한 말이에요. 아, 네, 그 네.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하셨었죠.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첫 번째, 아니 자기는 그날따라 일정이 없어서 관저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일정이 없으면 관저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건데 자 일정이 없었다 치자고 아침에 세월호 침몰 사건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고 10시에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네. 10시에 서면 보고를 받았으면 그리고 10시 15분에 뭐 한 사람의 또 뭐 희생자가 없도록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됐으면 가장 큰 일이잖아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대통령의 제일 과제인데 네. 그렇게 하면 집무실에 나와야지. 그날 내내 집무실에 안 보였죠. 네, 그렇죠. 네. 그 제대로 조치를 못한 것은 언론의 오보 때문이라고 언론 오보를 지금까지 핑계대고 있는데 오보가 YTN에서 오보가 전원구조됐다는 오보가 잠깐 났는데 청와대는 4분 만에 그것이 오보였다는 거 알았어요. 전원구조가. 네. 근데 오보 나기 전에 오전에도 3차례 사실은 해경으로부터 보고받았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받았는데 청와대는 그 사실을 실시간으로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김장수 안보실장이 막 사람 서면 보고를 야 뛰어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가 이렇게 해서 막 한쪽은 관저를 보내 한쪽은 집무실을 보내고 이랬는데 그게 실제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이 안 됐잖아요. 문고리 네. 3일방도 확인이 안 됐어요. 확인된 게 2시 50분에 확인된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자기가 관저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보가 4분 동안 오보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게 문제죠. 네, 그렇죠. 네, 아무도 지금 그러니까 제가 밝혀지는 이야기하면 않고 맞장구 있죠. 쳐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 네. 재미가 없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믹싱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마이크가 물릴까봐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있어요. 이게 그래요? 4분 동안의 오보 상태인데 이거를 하루 동안에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을 핑계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이제 가장 놀란 것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그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대통령이 할 일 다 한 거 아니냐. 그 말에 나는 진짜 완전히 이건 뭐 사람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참 대통령이 왜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마디 해놓으면 자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대통령 보고한다고 제대로 구조를 못했어요. 그런 부분 우왕좌왕하고 네, 네. 네, 네. 사실은 구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고를 할 것인가에 사실은 업무한다고 바빠갖고 못했고 네. 해경 1, 2, 3정이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에 그
생존자가 있는지 생존자부터 먼저 구하라는 이야기 아무도 안 했잖아요. 네, 네. 적극적인 구조 지시가 좀 없었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위난 상태에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네.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지 지시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전 국민들이 TV를 보면서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그 침몰하는 현장을 그냥 보고 있었다는 거거든. 네. 그런데 대통령 뻔뻔스럽게도 내가 아침에 10시 15분에 그 지시를 했으면 대통령 할 일 다 했지 않느냐.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는 것은 네.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요. 아유.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또 뭐 보고는 올렸는데 수신이 정확히 되지 않았을 개연성도 있고 이제 그 시간 동안 그럼 정말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국민적인 궁금증이 있는데 뭐 특검이나 헌재 등의 절차에서 좀 진실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까 김영주 변호사님 하나 짚어주신 게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기자간담회 한 부분이 법적인 절차로도 내용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이재하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대단히 분노할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네.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서도 좀 증거로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이 제출을 한 것과 아울러서 절차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제 네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요, 그 탄핵 소추 의결을 받으면 권한 행사가 정지되게 돼 있죠. 그러면 법에 따라서 이제 일체,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금 관저에 뭐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 그렇긴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그냥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어떤 그냥 자연인으로서 거기 살고 계신 것까지는 우리가 허용할 수 있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대통령으로서의 무언가를 하는 것 자체는 안 된다라는 게 사실 이 법의 취지이고 그것은 그 이후에 이루어질 그 탄핵과 관련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재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간에서 그 인원들을 사용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변론을 위한 그 시간을 사용하였다는 자체는 사실 그 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사실 본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직도 공과 사를 구별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재화 변호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무엇인가 자체를 아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심각하고 또 더더욱이 그 기자들한테 그 간담회하는 행태를 보면 여전히 불통이죠. 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와서 뭐 듣고 가 뭐 이런 식이고 또 그 화면 아니나 다를까 혼자 하얀 옷 입고 한가운데 쓰셔가지고 어떤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마치 뭐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화면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뭐 그런 거 본다고 뭐 달라지지 않고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해 벽두부터 진짜 완전 우라통만 치밀어가지고 뭐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그 촛불 집회가 이제 연말로 연인원 네. 1,000만 명이 돌파를 했었는데 사실은 새해 들어오고 이래서 촛불 집회가 이어질지 네. 사실 일각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휘발유가 필요했는데 네. 휘발유를 부어준 거죠. 그렇죠. 예. 네. 자충수를 저도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주신 들긴 것 같다라는 하더라고요. 거. 근데 그게 이제 피소추자의 권한이 정지된다라는 국회법 134조에 대해서도 좀 위반한 문제가 네네. 있다라는 네네. 이제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헌법재판소 향후 이제 절차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조금 헌법재판소에 이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시는 건 충분히 이제 느껴지긴 하는데 네.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저희가 방송 녹음하는 날이 1월 3일이고 이제 1월 3일자로 헌재에서 첫 이제 실제 1차 변론이 열렸는데 이제 9분 만에 끝났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9분 만에 끝난 이유가 대통령께서 이제 출석을 안 하셨기 때문이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충분히 예상된 진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다음 기일은 굳이 이틀 후인 1월 5일에 잡았어야 되는지 바로 1월 4일에 잡을 수 있었던 건 아닌지 기일 통지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어쨌든 아니 기일은 이미 준비 절차에서 이미 공지가 1차, 됐기 2차, 3차 변론 기일을 다 일단 확정을 했죠. 그렇게 확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 2회 변론 기일을 잡아서 네. 신속하게 재판을 한다. 네. 이렇게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의지를 보였고요. 네. 이제 피청구인 쪽, 네. 대통령 쪽에서는
그 4가지 지연 전술을 썼죠. 아, 그러니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네네. 노무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뭐 깜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빨리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말은 사실은 탄핵 사유가 안 된다 하면서 계속 지연 전술을 쓰고 있어요. 네. 4가지 지연 전술을 쓰고 있는데 이게 준비 이제 절차 기일, 준비 기일에서 드러난 그렇죠. 이제 준비 기일이란 것은 쟁점과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해서 양당사자를 불러놓고 네. 그 정리하는 길인데 네. 4가지 지연 전술은 첫 번째 그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형사기록 확정된 수사 중인 형사기록은 송부할 수 없다는 규정. 네, 그 네. 규정이 있죠. 그걸 갖고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거는 뭐 단칼에 날렸죠. 네, 헌재에서 헌법재판관은 기각을 시켰죠. 예, 예. 뭐 네. 그게 사실은 선례가 있죠. 정당해산 재판할 때 제가 이제 그때 피청구인 네, 통합진보당 쪽 변호사님께서도 대리인을 대리인을 했었는데 하셨죠. 우리가 그 네. 주장을 했었는데 이미 기각 결정을 한 선례가 있어요. 네. 두 번째는 그 관련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탄핵 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그 주장을 하면서 지연 전술을 폈는데 네, 법률에 일단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요. 그 일단은. 조항도 그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사건 할 때 네. 아로 사건이 재판 중이었잖아요. 네, 그 네. 내란 우리 음모 사건이 이제 그때도 진행 중이었어. 통합진보당 측에서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네. 이미 안 받아들였었어요. 아, 예. 그래서 그거 다 날라간 거죠.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미 대통령 사- 측 대리인은 이재하 변호사님 변론 기술을 그대로 갖다 써서 이제 그렇죠. 여전히 지고 당하는 있다는 거. 건가요? 제가 그러니까 책을 써서 그걸 갖고 뭐 그 꼼꼼하게 읽었나 모르겠는데 네. 그거 이제 다 날렸고요. 네. 이제 세 번째 이제 지연 전술이 20개 20군데 사실조회 신청을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조회 신청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 수사 기록이 증거 자료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면 사실은 대통령이 공범, 최순실 등과의 공범이라고 기재돼 있는 공소장과 수사 내용일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물타기 할 필요성이 있었거든. 네. 그러니까 정경련이나 그다음에 각종 뭐 K 스포츠 재단이라든지 네. 뭐 이런 데에서 사실 조회를 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물타기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건 뭐 이제 헌법재판관들도 수가 뻔하니까 네. 의견 묻는 거는 카트 시키고 그 중에 다 해주면 우리가 선별적으로 보내겠다. 꼭 필요한 부분만 보냈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거 기다리지 않고 재판은 진행하면서 오면 그 재판에서 고지하고 재판 진행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네. 사실상 세 번째 것도 물 건너 갔죠. 네.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남은 게 이제 본 절차에서 앞으로 할 건데 네. 이 왜 엄격한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형사 소송법을 적용해야 된다. 네. 형사재판처럼 하면 우리가 이제 증거에 부동의를 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진술자가 다 정인을 나와서 진술해야 되잖아요. 네, 증인 인부에 대해서. 그 작전을 쓸 거예요. 아마 100여 명 가까이 정인 신청을 할 텐데 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4년도에 탄핵 절차 선례가 있어서 그때 한 10명 정도 정인 채택했던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7명 정인을 채택했잖아요. 네. 네. 아까 이회 변론기일에 이재만, 안봉건, 윤전추, 이영선 네. 행정관들 4명하고 3회 변론기일이 1월 10일 날 정호성, 안종범, 최순실 네.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재판부가 그 신청하더라도 한 서너 명 정도 외에는 다 기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뭐 안 먹혀 들어갈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이제 서정 조사를 하면서 최대한 늦게 끌 수 있는데 네. 형사 기록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서 그 기록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이것이 탄핵 소추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네. 주장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거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하면서 피청구인들이 이 증거 조사를 재판부하고 싸우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네. 아마 그거를 보고 좀 그 말은 지연 전술을 펼 것 같은데 네. 이미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때 경험이 있어서 네. 아마 그 보면 1호점부터 한 뭐 100호점까지 하는데 네. 양쪽 당사자가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30분씩 부여한다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아마 2, 3회에 끊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하면 저는 1월 달에 변론 종결한다. 1월 24일경에 변론 종결한다. 아, 생각하고 있죠. 지금 이제 세간에서는 1월 말까지는 다소 무리고 네. 이정미 재판관님 이제 퇴임하기 전까지 2월 말이나 뭐 3월 초 정도에 이제 그
그 결과가 선고되지 않겠냐, 결정이 나지 않겠냐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데 네, 네. 지금 오늘 출연하신 이재하 변호사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1월 달 안에 좀 정리가 될 것이라고 지금 예단 그렇죠. 강한 예단을 지금 보이시고 계신 예단이 건데.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으로 제가 분석해왔어요. 아, 과학입니까? 자, 1월 1월 5일 네. 날 4명 정의신문 하고요. 3회 변론기 1월 10일 날 정호성, 안종범, 최순실 신문하고 그다음에 형사기록이 오잖아요. 네. 형사기록의 서정조사 네. 그게 이제 4회, 5회 네. 많아봐야 6회 또는 4회, 5회 끝나면 추가 정의신문을 6회 변론기 19일 날 하면 네. 하면 대략적으로 끝나요. 아. 그러면 7회 변론기일에서 양당사자 최후 변론을 하면 종결할 수 있다. 아, 물론 판결은 뭐 그 1월 27일에서 30일이 구정 연휴잖아요. 네네. 판결문을 1월에는 선고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최소한 일주일이나 열흘은 가야 될 것 쓸 같으니까. 시간이, 네. 그러면 선고는 2월 초나 2월 저는 2월 7일 또는 2월 9일 날 선고가 될 거다. 그렇게 되지면 8명이 선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네. 변론 종결 박한철 그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1월 31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변론 종결할 때 그 재판을 진행했고 네. 재판관들이 팽의에 참여했으면 네. 판결 선고 당시에는 그 재판관이 퇴임을 하더라도 네. 판결문에는 이름을 넣을 수가 있어요. 네. 단지 서명을 후임 선임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으로 서명 불러 이렇게 서명만 하면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저의 결론은 2월 7일 내지 9일 날 선고를 하고 예. 9명 전원의 이름으로 선고를 하고 네. 결정은 인용과 기각의 9대 빵이다. 네, 만장일치. 진짜? 이게 과학적이죠? 굉장히 뭐 어디까지가 과학인지 이제 뭐 언제 그런 거? 네, 하여튼 좀 저는 이걸 조금 하면서 더 따져보면 정당해산 문제가 재판을 하면서 경험과 이런 걸 유추해서 그쵸. 제가 재판장이면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네. 이래갖고 제가 이제 기일표를 다 짜봤는데 네.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재판부가 헌법재판소 기일을 그렇게 딱 짜고 있더라고요. 예. 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보내준 건 아닌데 네, 이렇게 네. 할 거예요. 아, 그 이제 그러면 지금 준비기일을 통해서 확정된 7명의 증인 이 증인 신문이 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 1월 3일 이제 그 첫 기일에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증인 채택을 추가로 할 수 있다고 이제 네. 재판부에서 얘기를 했지만 네, 네. 그 추가 증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그렇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그렇죠. 1월까지. 그게 서너 명을 넘지 않는다. 이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부동의에다가 다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 그렇죠. 소추와 관련해 직접 행위를 한 자. 네. 이 사람들의 그 신문하고 반대 신문을 해서 심정을 형성하겠다는 취지거든요. 엄격하게 그렇죠. 이제 소수의 그 그래서 관련자들만 채택해서 그다음에 이제 증거 진행을 하겠다. 전문 법칙 부분에서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할 때 이미 확립돼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육안으로 봐서 이게 문서의 진정성님이 의심이 되거나 네네. 유법 수집 증거가 이미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일단 증거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네. 신빙성 여부의 문제만 남기 때문에 네. 신빙성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하겠다. 그렇죠. 이것이 지난번 정당 해산 사건 할 때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확립을 해놨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올해 이제 신년이 되면서 그 87년 이제 헌법이 개헌되고 나서 네. 이토록 이제 유례 없이 그 헌법재판소 소장님의 신년사가 이제 관심 사항이었던 적이 네. 없는데 네. 이제 그것들을 그 좀 유추해서 살펴보자면 이제 분명히 평의에는 박한철 소장님께서 참여하시는 것으로 해서 어쨌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헌재 본의가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신 거죠? 예. 근데 그 뒷 배경에는 사실은 박한철 소장이 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사실은 때문에 기스가 났잖아요. 네, 뭐 어떤 부적절한 처신이 통합진보당 있었다는 정당 해산하면서 정황이 있죠. 실질적으로 네.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서로
평의 내용이라든지 재판 진행 내용을 내밀하게 주고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네, 강력한 가는, 의심이 있죠. 네. 그렇죠. 그 내용들이 기재돼 있어서 네. 그 약간 사실은 이미지의 손상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통합진보당 정당 예산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것은 무명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판결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네. 그 부분을 만회하고 이 탄핵 앞으로 더 이상 나쁜 대통령이 나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앞으로 전무후무한 판결인데 자기 이름 넣고 싶어 하겠죠. 네. 자기가 이제 나중에 뭐 박한철 소장이 돌아가시면 묘비명에 그거를 또 이 사건을 처리했던 재판관 헌법재판소장이었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 하고. 습니까? 예. 아 그렇죠. 저도 이제 50 나이 되면 네. 내 묘비명에 어떻게 기재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통진당 해산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이자 변호사님께서 직접 대리인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네. 그때 결과는 8대 1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까 이 사건은 9대 0으로 이제 예측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거 하면 8대 1로 좀 나야 되지 않을까 아니 싶은데. 그 어떻게. 사건은 사실은 이념의 문제가 사실은 많이 이제 작용해서 헌법재판관들의 그 성향이 굉장히 작용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광화문 촛불 집회가 사실은 연인원을 보면 국민 5명 중에 1명은 참석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자체를 부정하는 거였거든요. 네. 기초 자체를 박근혜 대통령이 법치주의라든지 국민주권주의의 개념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네. 보수와 진보 이념을 떠나서 네. 이 부분은 뭐 논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좀 보수적인 몇 분의 그 재판관들이 있잖아요. 네, 네. 특히 뭐 공안검사 출신도 한 2분 계시고 그 부분들이 만약에 기각 결정 나면 이게 우리 국내에 못 살겠죠. 그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그 마누라 그다음에 처자식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네, 뭐 저 여성 재판관님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처자식만 그리고 아니 얘기하시면. 배우자하고 처자식들 네, 네, 네. 처자식들이 가만 두겠어요. 아이고 아빠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 아빠가 이민 가든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네. 사실 상식의 문제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의 헌법을 좀 정상으로 헌법이 실행되는 걸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슨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실 국민들이 모두 합해서 어떻게 보면은 파면, 그러니까 국민이 선임한 일종의 어떤 게 우리의 공무원을 하면 자르는 어떤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아니라고 선언을 다 했기 때문에 그것에 무슨 다른 법이론이 있을 수 있나라는 건 저는 오히려 쓰기가 어려워서도 못 쓰실 것 같아요. 기각 이유를 쓸 수가 없다니까. 네, 네. 최순실이가 하여튼 면선물 다 뭐 뜯어고치고 최순실이가 장관 뭐 수석들 추천 다 했는데 그대로 그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최순실이가 그 정유라 친구 아버지가 네. 운영하는 KD 코퍼레이션 이 부분은 좀 홍보 좀 해달라 하니까 바로 홍보해서 이 제품 좋으니까 한 사용해보세요. 현대장수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한 거잖아요. 그래놓고 그걸 보고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최순실이가 또 고리를 떼먹었더만. 그게 매출이 10억인데 네. 매출이 10억인데 한 5천만 원 정도 고리 떼먹고 대신 그러니까 5% 정도 되더라고요. 네. 대신 이제 대통령 외유 나갈 때 거기에 사장을 네. 또 이렇게 동행을 하게끔 하는 친절함도 베풀었더라고. 네. 뭐 이제 강력한 추정이죠. 네, 이 부분은 강력한 추정. 아, 추정이 아니라 공소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 네, 네, 네. 공소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나는 그게 아니라 좋은 중소기업이 기술이 좋은데 대기업 형편 때문에 사장 되는 걸 못 봐줘서 선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줬다. 네. 근데 그까지는 믿을 수 있는데 그 뒤에 최순실이가 고리 떼문 걸 왜 이야기 안 하냐고. 네. 네, 그 고리. 그 부분이 참. 고수톱 칠 때 고리 뗀다 그러잖아요. 네. 어머, 전문 네. 용어에 전문 용어. 네, 제가 좀 배움이 부족해서 네, 모르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헌재에서는 좀 속도감 있게 어쨌든 진행이 될 것이고 네. 이제 저희 그 특히 헌재 소송 사건에서 전문가이신 이재화 변호사님 네. 의견에 따르면 1월 안에 평의가 이루어지고 2월 중으로 이제 결정이 나는 그림으로 갈 네. 가능성이 네. 크고 네. 이례적으로 9대 0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네.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그대로 실현되면 오늘 방송이 굉장히 성지 방송이 돼서 나중에 이제 제가 굉장히 이거 네. 이게 이대로 안 돼주면 네. 공약. 뭐 술도 사고 밥도 살 테니까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지나가시다가 혹시 9대 0의 결과가 아니야. 나오지 않는다면 제 사무실 아니에요. 전화해서 밥 사달라고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 이제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 더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른 한 고리의 지금 진행 과정에 있는 특검 이제 연초 연말에 굉장히 주요한 관계자들 김기춘, 조윤선 이런 분들이 이제 압수수색도 이루어지고 이제 했었는데 좀 탄핵과 관련해서 이제 좀 뭐랄까 숨이 죽었다고 할까 좀 가시권 안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거든요. 지금 특검이 과연 특검이 네. 뭘 더 밝힐 수 있느냐라는 네. 것들도 있지만 또 이제 형사처벌을 받으셔야 될 분들은 또 받아야 되는 것이 또 이제 마땅한 도리인데 지금까지 이제 특검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중간 평가랄까 중간 점검이랄까 이런 것들을 두 분께서 좀 나눠서 말씀을 김영 해주시면 좋을 것 변호사는 같습니다. 특검에 지금 중간 평가하면 잘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그래서 사실 뭐 워낙 방대하고 꼼꼼히들 해 드셔가지고 특검도 힘드실 것 같아요. 그 일일이 다 하시기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잘하고 계시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여기서 뭐 힘을 빼게 뭐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하여튼 국민들이 사실 특검에 기대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집을 뒤져서 증거를 들고 나올 수 있는 그 모습을 본다는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국민들은 또 희망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제가 뭐 감히 평가한다기보다는 좀 더 화이팅 해주시길 바라고 정말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걸 좀 아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 이재화 변호사님 또 할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원래 그 검사들이 무능해서 수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네. 권력 눈치 보고 이렇기 때문에 수사를 못하는 거예요. 아, 특검에서 네. 일단 가시적 성과로 나오는 것이 압수수색을 굉장히 촘촘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검찰에서 삼성을 못 건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삼성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특미까지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요. 그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이 뭐 때문에 대통령에 부탁하고 대통령이 뭘 해줬고 그렇게 그 대가로 지금 삼성이 뭐 승마협회라든지 네. 그다음에 K미르 재단에 그에 그 돈을 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다 밝혔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조만간 어쨌든 삼성그룹의 중에 이재용 부회장이 됐던 그 밑에 사장이 됐던 간에 구속은 될 거로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정유라 등 그 이대 네. 그 입시 비리나 네, 류철균 교수님. 뭐 업무상 그 업무 방해 관련해서 그 지금 원래 특별수사본부 같은 경우는 전혀 수사를 못했잖아요. 네. 그리고 김기춘이라든지 우병우에 대한 수사도 전혀 못했. 특히 우병우 같은 경우는 2달 동안 수사하면 단 하나의 실적도 없었거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는 거 봐서 어쨌든 2월 말이 이제 특검 70일 만료되는데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가시적 성과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쨌든 삼성그룹 등에서 뇌물수수 또는 제3자 뇌물수수죄 부분에 기소를 할 것이고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어쨌든 기소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 실체에 가깝게는 밝힐 것이다. 네. 네. 그다음에 국민들이 사실은 최순실과 박근혜 일당들이 더 뭐 사실은 거기에 대해 분노하지만은 그것을 비호하고 가능하게 했던 비선실세 실세들이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김기춘, 우병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 구속 수사는 저는 가능할 거로 봅니다. 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사실은 비하인드. 그 윤석열 팀장하고 저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잘 알아요. 뭐. 친하신 건 아니고 잘 안다. 아, 네. 윤석열 그 검사 하다가 잠깐 변호사 하다가 다시 검사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같은 사건도 같이 해보고 술도 마셔보고 그랬고 윤석열 특검이 그 지금 특별 팀장이 네. 전에 그 에버랜드 사건 삼성 특검이 네. 실시된 적이 있죠. 조준웅 특검인가요? 네. 그 직전에 삼성 그 부분에 대해서 에버랜드 사건 수사를 했었는데 삼성으로부터 자백받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는데 특검이 실시되면 사실상 그 삼성 수사가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십몇 년 동안 대형 기업 사건이나 그런 사건들을 대부분 윤석열 특검 그 지금 검사가 네. 그 관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 그 차떼기 한나라당 차떼기 네, 네. 그 자백을 받아낸 게 최동용 의원 자백을 받아내서 실체가 드러났는데 네. 네. 안대희 대법관이 그때 당시에 중수부장이 안대희 대법관이 작품이 아니고 네. 윤석열 팀장의 작품이에요. 되게 다. 네. 그 실제 윤석열 팀장은 덩치도 크고 이지만은 그 머리도 굉장히 영리하고 그리고 실질적 경험도 많고 의지도 있어서 저는 윤석열 그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간다 하면서 이 특검은 되는 특검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구성을 20명으로 검사들 차출했잖아요. 그랬죠. 딱 두 가지로 했죠. 하나는 특별수사본부에서 지금 현재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본부 에이스들 10명을 뽑아왔어요. 네. 그다음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면서 특별수사의 에이스들 또 10명을 다 데리고 왔어요. 네. 그 20명이 빵빵한 검사들을 했고 이 사람들 의지가 충만해 있어요. 네. 또 하나는 통상적으로 특검하면 기존의 검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사실상 좀 방해를 하는 측면이 있었고 네. 네. 파견되는 검사들도 의지가 없어서 친정집에 정보나 제공해주고 흐지부지 했거든.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해가 대립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리고 특검이 관해서 못했던 부분을 넘긴 거거든요. 네. 이해 대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검사가 의지만 가지면 네. 이렇게 훌륭하게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 수사가 잘 돼지고 네. 성과를 내고 그렇게 돼지면 앞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또 그 만들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여론도 굉장히 높아질 거로 봐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검사들이 굉장히 이제 뛰어나고 사명의식이 뛰어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인사권자의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렇죠. 좀 성역 있는 수사들로 이제 급 마무리되는 성역 경우들이 안타깝게 많이 있었는데 국민 여론을 힘입어서 그리고 능력과 역량을 갖추신 분들 특히 이제 윤석열 검사가 이제 좀 진두지휘해서 이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적인 고리라고 할 수 있는 한 축인 삼성 그리고 또한 있었던 민정라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좀 해주신 거고 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수사가 가능했던 이유는 결국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는 수사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검찰 개혁이 뭐 공수처 설치라든가 이런 방향의 좀 필요성까지 이재하 변호사님께서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뭐 특검과 관련해서는 그럼 요 정도로 네.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정말 관심 밖으로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최순실,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서는 최서원, 정호성, 안종범 등에 대한 이제 최서원 하면 일반인들이 모르니까 최순실이라 하죠. 네. 법정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네. 최순실. 네. 그래야죠. 좀 좋은 이름 졌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형사 재판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재판에 직접 또 방청을 다녀오신 김영주 변호사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세히 얘기를 드리면 시민 여러분께서는 좀 아니, 뭐 방청권이 경쟁률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아니 근데 그게 그러니까 경쟁률이 되게 높을 줄 알고요. 되게 일찍 가서 네. 했는데 이게 선착순도 아니었는데 저는 일찍 가서 모자른 짓을 했고요. 일단은 앞번호면은 앞자리에 앉는 줄 알고 또 일찍 갔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뽑기라고 제일 뒤에 앉았던 저의 모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예. 오전 재판, 오후 재판 저는 오후에 그 우리 최순실 그 재판에 갔었습니다. 아, 최순실 오전 안정범. 재판은 차은택 씨 재판이었고 김종이었고요. 김종, 예, 예. 제가
방청했던 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정호성이고 세 저 분에 다음에가 이제 차은택이었는데 다 나가시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네. 저도 뭐 나가는 줄 나왔는데 네. 네, 좀 안쓰럽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렇고요. 그게 지금 준비 절차가 끝났나요? 예. 그 방청하신 게 마지막 예, 준비일이었죠. 2회 준비 준비 절차, 절차. 준비 지난주. 절차여서 지난주. 예. 준비 절차 저는 또 최순실 다 막 길을 막 눈빛 보내가지고 저도 이겨보겠다 해가지고 아이라인 딱 그리고 갔는데 네. 준비 절차에 불출석을 하셔가지고요. 저 혼자 아이라인 그리고 거기서 사람 많은데. 그러면 예, 지금 형사 공판 준비 절차가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네. 된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형사 본격적인 이제 기일은 1월 5일부터 네, 맞습니다. 시작이 되는 건데 네. 그래도 좀 그 사이에 좀 변화된 뭐 특기할 만한 포인트 하나 정도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재판에 가서 이제 변호인들이 각자 얘기하고 변호인들도 굉장히 많고 방청객도 많고 검사님들도 많으셔서요. 재판이 되게 막 진짜 정신없이 좀 이루어지는 경향도 없지 않았는데 그래도 재판장님께서 나름대로 이렇게 질서를 잘 유지하면서 하셨고요. 사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가서 좀 어이없기도 했는데 제일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사실 정호성 그 피고인의 변호인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바뀌었죠? 갑자기 이제 바뀌시면서 이전까지 인정하는 이제 공소사실도 예. 인정하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차규환 변호사가 새롭게 선임되면서 그렇죠. 그분이 그렇죠. 이제 말씀하셨는데 뭔가 그분도 말씀하셔서 약간 꼬여가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 이른바 그 태블릿 PC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최순실 거라는 전제 하에 인정했었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라면 아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셔가지고 뭔 말이에요? 뭔 그러니까 판사님도 계속 물어보셨는데 취지는 결국은 그 태블릿 PC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고 그것에 그렇다면은 부인하겠다. 아니 막 그러니까 이런 이게 종전 변호사가 지금 정호성 같은 경우는 다 자백을 한다. 그렇죠. 그랬죠. 예. 그다음에 태블릿 PC 부분의 증거에 동의한다고 했는데 네. 새롭게 변호사가 선임되면서 더군다나 우리가 이 세월호 특조위에서 계속 진상 조사를 방해를 일삼았던 차규환 변호사가 이제 선임돼지면서 이 부분에서 번이 네. 번복해서 종전 네. 번복을 한 거라는 거죠. 태블릿 PC는 부동의하면서 왜 부동의를 하는가? 부동의한 겁니까? 아니면 동의를 하지만은 동의 부동의를 하기 전에 이것이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건가요? 원래 인정했던 것은 태블릿 PC가 최순실 거라고 하니까 거기서 메일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인정하지만 알고 보니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네, 아니니까 입수 절차가 적법한지 증거 입수 절차가 적법한지 이게 독수독과 원칙에 따라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를 따져봐야 한다라고 해서 사실상은 번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좀 모냥 빠지셔서 그런지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약간 좀 이렇게 꼬이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독수독가라는 것은 동나무 열매에도 역시 그렇죠. 독이 들어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태블릿 PC가 적법하게 이제 증거로서 입수된 것인지 그리고 이제 최순실 변호사도 계속 태블릿 PC를 왜 우리 안 보여주냐 그 실물을 보여달라 막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이 괴를 이야기가 같이 하는 있는데 거죠. 예. 이건 사실은 안종범의 변호인이 아니라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정호성? 탄핵 사건을 위한 변론 아니냐. 정호성. 예. 예. 그러니까 그 검사님이 툭 일어나셔가지고 지금 같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누구 변호인으로서 말씀하시는 거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렇지. 하셨더니 또 다시 이제 제가 다시 했다면 했지만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어서 아닌 거였으니까 부인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이 설왕설래를 느끼셨는지 나중에 이제 그 최순실 변호사님 이경재 변호사님이 갑자기 재판은 뭐 차가운 머리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 머리 뜨끈뜨끈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저 맨날 재판할 때 뜨끈뜨끈한데 뜨끔했는데 하여튼 그런 말씀도 하시고 막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느끼는 것은 이게 어떤 괴를 같이 하는 어떤 흐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이게 정호성 같은 경우는 사실 공무상 누설죄가 한 개잖아요. 네, 그렇죠. 46개의 문서. 네. 이거 실질적 태블릿 PC에서 나온 문서가 기소된 거 딱 3개밖에 없거든. 네. 43개는 자기가 다 메일로 주거나 갖다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3개 부분이 46개의 범죄 중에 3개 부분이 태블릿 PC와 관련돼 있는 건데 태블릿 PC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피고인 본인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차규환이가 가서 갑자기 느닷없이 이야기한 거거든. 그 나는 이게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했는지도 의심스럽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그날 이제 접견도 뭐 제대로 못했다 이런 그러니까. 말도 하셨어요. 사실 그러니까. 하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정호성
씨는 이제 당일 역시 불출석하셨고 그렇죠.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정호성 입장에서는 자백하는 마당에 이렇게 해버리면 양형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이제 자연스럽네요. 유죄인데 유죄임을 자백하면 장량 감경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조금 형사처벌이 낮아지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끝까지 부인을 하게 되면 본인이 이제 있는 그대로 모든 그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본인한테 더 불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뭐 대명천지에 다 드러난 마당에 이런 변호인으로서 어떤 그 변론 전략을 쓰는 것 자체는 정호성을 위한 변호 활동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을 위한 변호 활동 아니냐 이렇게 보신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 재판부는 이 부분은 다른 것들 증거 조사를 하면서 뒤로 미뤘더라고요. 다른 걸 하면서 정리될 거로 봐서. 그게 이제 그 최순실 변호인이요. 무슨 태블릿 PC를 감정 신청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랑 뭐 카이스트, 서울대 뭐 이렇게 딱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감정을 해주세요. 뭐 이랬어요. 그랬더니 판사님이 아예 뭐 그거 뭐 유무죄 심리가 급하고 그거는 뒤로 좀 돌리자 해서 일단 보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히 최순실은 이 지금 뭐냐면 태블릿 PC가 쟁점이 되는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 부분인데 그 최순실은 기소도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정호성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자백을 다 했고 그랬죠. 사실상 증거 조사할 아무 실익이 없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연설문 등의 문서를 유출했는가의 문제. 검사는 그 중에 3개만 그 속에 나온 3개만 했었는데 마치 지금 이거 박사모가 마치 이것이 증거의 전부인 양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 네? 맞아요. 그 말씀도 판사님께서 하셨어요. 흥미로운 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럼 앞으로 정호성 씨도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 네. 그 정호성, 안종범, 최순실 3분 중에서도 자백을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증인신문 순서가 잡혀 있는 그래 잡혀 상황인데 있죠. 네. 그럼 이제 거기서는 변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직접 나올 테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정호성 씨가 헌재에서 또 이야기를 할지가 또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갖고 소추위원 측에서 즉 청구인 측에서 그날 3월 10일 날 세명하잖아요. 그렇죠. 핵심 인물 3명 3월 정인신문. 10일이 아니라 1월 참 1월 10일. 네네네. 예, 그 3차 변론기일에서 하는데 순서를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정호성, 안종범, 최순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자백을 하고 최순실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순서대로 하는 걸로 네네네. 신청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 없는 한 그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날 이제 또 이제 저희가 같이 보면서 이제 네. 과연 여기서 또 어떻게 스텝이 꼬일지 네. 자충수가 벌어질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그거 같습니다. 다음에 또 방청하실 거죠? 네. 저는 재밌을 때 방청 관전 전문 포인트를 변호사. 하나 네. 제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아유, 왜 날벼락 갑자기. 그러면 네. 차기환 변호사가 나는 약간 이렇게 변론권을 월권을 한 거로 그 의심이 들거든요. 네. 안종범이 이제 준비 절차 끝나서는 본 변론기일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본인 안종범의 태도를 보면 아마 이거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부분을 안종범? 과연 정호성? 차기환 변호사가 그 의뢰인인 피고인 정호성. 정호성의 동의를 받고 이런 증거에 대한 항변을 한 건지 그 부분이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의 윤리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방청할 때 그 부분은 유심히 한번 살펴봐 주세요. 변호사님 근데 제가 저 선배님이시니까 네. 형사재판할 때 이러는 거 이렇게 번의를 되게 이렇게 어정쩡하게 하는 거는 원래는 전략적으로 그렇죠. 어떠시? 원래는 한번 해버리면 착오에 대한 의사표시라는 것을 소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하지 않으면 번의를 잘 안 해주는데 이제 준비 절차여서 그런 부분은 좀 융통성을 부여는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당사자가 그날 준비 절차에 왔으면 당사자가 변호사하고 충분하게 상의했는지 확인을 해서 할 텐데 당사자가 안 와서 네. 이 부분은 재판부가 확정적으로 정리 안 한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이 재판도 1심 절차가 좀 어쨌든 조속히 좀 판결이 나는 게 여러모로 뭐 탄핵이나 이런 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어느 정도 속도로 이거는 좀 보시는지. 근데 뭐 탄핵은 이 1심은 뭐 정연이 최소한 50명이 넘을 텐데요. 그 부분 아무리 하더라도 4개월 안에는 하기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런데 뭐 탄핵 사건은 뭐 그 부분의 판결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판단할 거예요. 그럼 헌법재판관들이 뭐 그 1심 판사들의 그 결론 내리에 따라서 할 이유는 없는 거고
이 부분은 또 형사 유무죄 판단이 아니고 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즉 우리 징계 절차에서 파면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굳이 그걸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헌재는 나름 속도 있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 특검도 이제 윤석열 검사를 필두로 해서 뭐 강력한 압수수색 그리고 최근에 또 뭐 정유라 씨 덴마크에서 체포되는 일도 있었는데 네. 법원도 어쨌든 자기 역할을 하려고 좀 고민을 하는 흔적들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저희가 1회 방송 때도 그런 뭐 혹시 형사법정인데 뭐 생중계가 가능할까요? 이런 얘기를 잠깐 하고 말았었는데 최근에 그에 대한 어떤 그 또 법원의 액션이랄까 이런 게 좀 있는 그러니까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 제안해서 아마 대법원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던 모양인데 그래서 그 뭐 인터넷 생중계를 하니 마니니 했었는데 결국은 그날 본 재판 진행되기 전에 사진 촬영까지 허용하는 걸로 했었는데 네. 사실은 뭐 국민들의 여론은 이거는 뭐 생중계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었는데 뭐 하여튼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이래서 고민을 그렇죠. 좀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부 뭐 방송사나 뭐 이런 데들에서 앞부분에는 좀 제한된 언론 매체 수를 제한해서 이제 좀 약간의 중계를 할 수 있도록만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법원 입장에서도 이 국면에서 사법부의 역할이랄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고심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집중 심리를 할 거예요. 네. 집중 심리를 해서 특검하고 법원하고 헌재가 서로 어쨌든 국민에게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법원, 특검, 헌재도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네. 할 거예요. 이거 참 그렇게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제 사법 신뢰나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죠. 만약에 그 재판부가 뭐 통상 재판처럼 다음 길은 4주 후로 해버리면 욕 태바지를 얻어먹겠죠. 지금 되게 빨리 신속하게 하려고 하고 계시고요. 지금 증인이 뭐 70명 얘기 나오고 있어서 사실 구속기간에 재판하고 뭐 맞추려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여기도. 네. 네, 좀 재판부의 고심도 굉장히 네. 클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이렇게 일단 저희 그 일주일 동안 진행된 사안의 주요한 포인트는 좀 이제 저희가 짚어본 것 같고요. 예. 굉장히 압축적으로 속도감 있게 방송을 좀 진행을 했는데 특히 이재화 변호사님께서 좀 열변을 표해 주셔서 이제 예측까지 과학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이번 3회차 방송이 이제 성지 네. 방송이 될지가 좀 저희 나름의 어떤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좀 각자 두 분 이렇게 어렵게 자리 와주셨는데 좀 뭐랄까 정리하는 클로징 멘트랄까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시민 여러분 저는 전국구에서 한 3년 동안에 방송을 했는데요. 민변에서도 팟캐스트를 나름대로 열심히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미숙해서 좀 재미는 덜 하더라도 열심히 정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이번에 세월호 그 관련해서 그 업무일지, 김영환 그 업무일지를 좀 분석을 했는데 되게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뭘 짜고 이런 거는 많은데 그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거나 그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 줄까 하는 관련한 회의 내용이 정말 단 한 줄도 없더라고요. 참 그러기도 쉽지 않았다 싶은데 사실 지금 국민들 너무 많이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저도 이번에 만약에 가짜들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쌓인 어떤 절망감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이후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많이 나왔잖아요. 가짜 교수, 가짜 장관, 가짜 대통령, 그렇죠? 다 몰아내고 정말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상식에 비춘 그 사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팟캐스트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광고 말씀 혹은 사과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2회 방송에서 조수진 변호사님께서 내곡동 특검을 도곡동이라고 좀 잘못 표현하신 게 있는데 이 부분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들은데 불편함은 없으셨는지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게 되고요. 어쨌든 지난 두 번의 방송보다 조금 더 경쾌한 방송 그리고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방송이 되었다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탄핵 절차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탄캐스트 방송 매주 한 번씩은 꼭 여러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청취자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